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약법 2 제5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임대차 부분을 계속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임대차 중에서도 주택 임대차와 상가건물 임대차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석시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석시험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문제인데요. 이 사안에서는 이렇게 된 사안인 겁니다.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얘가 매도인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 매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과 을이 매도인과 매수인이었는데 반대로 갑이 을한테 X주택을 매도를 하면서 갑은 임차인이 되기를 원했고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싶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을은 임대인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갑과 을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10년 2월 1일 날이 되겠죠. 자, 그런데 2010년 이제 2년까지로 정했고요. 같은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0년 2월 2일 날 을의 요청에 따라 을의 채권자인 병에게 X주택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즉, 을의 부탁에 따라서 소유자인 갑은 을의 채권자의 명의로 X주택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죠. 자, 그러니까 X주택에 대해서 첫 번째 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은 2010년 2월 2일 날 병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병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됐고 이 임차인, 갑이라는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시점은 언제예요? 자, 대항력을 취득한 시점은 먼저 대항력을 취득한 시점을 살펴봐야 되겠죠. 대항력을 취득한 시점은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 갑은 계속 그 집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계속 점유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목적물을 인도받는 거 한 다음에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갑의 명의로 전입신고되어 있는 거는 계속 살면서 처음부터 전입신고를 하고서 X주택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전입신고가 되어 있죠.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위해서 인정되는 전입신고라고 하는 것은 그 전입신고를 보게 되면은 최소한 그 전입신고되어 있는 사람이 소유자의 이름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전입신고가 임대차 계약 관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공시의 기능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갑이 소유자로서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그 전입신고가 임차인으로서의 전입신고인지를 외부적으로 공시해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입신고는 실제로 언제 이루어졌냐라고 볼 수 있냐면은 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을 때 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시점은 언제예요? 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시점은 2010년 2월 10일 날이죠. 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날은 2010년 2월 10일 날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고요. 같은 날 채권자 정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맞춰졌습니다. 자,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날은 2010년 2월 10일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 전부터 계속 전입신고가 있어 왔지만은 그 전입신고가 임차인으로서의 전입신고라고 하는 점을 공시해주게 된 시점은 2010년 2월 10일 날, 즉 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었던 날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2010년 2월 10일 날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대항력을 위한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날,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날, 정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죠. 자, X토지의 정의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정의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이것도 설정된 날이 언젠가요? 2010년 2월 10일 날 저당권이 설정된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1번, 2번, 3번 이렇게 돼 있는데 설정된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근데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대항력의 요건을 갖춘 다음날, 2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하죠. 그러니까 갑은 갑의 임차
유권은 언제 대항력을 취득하느냐? 2010년 2월 10일 날 대항력의 유권을 갖추었기 때문에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점은 2010년 2월 11일 날이 되겠죠. 그리고 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은 2010년 2월 10일 날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앞서는 저당권이 1번 저당권이 제일 먼저 앞서겠죠. 그 다음에 정명의의 저당권이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감명의 임차권이 3번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1번은 병의 저당권이 1번이 되고요. 그 다음 2번은 정의 저당권이 2번이 되고요. 3번은 갑의 임차권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갑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 지금 우선변제권이라고 하는 거는 대항력과 5만 있으면 돼요. 확정일자만 있으면 되죠. 자, 근데 대항력은 2010년 2월 10일 날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었고요. 그 다음 전입신고는 그 전에 이루어졌죠. 전입신고가 먼저 대항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입신고가 먼저 이루어지게 되면은 대항력을 갖춘 시점에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대항력을 받아놓은 다음에 나중에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그 확정일자를 받는 시점에 그때부터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2010년 2월 10일 날 그 대항력의 요건을 갖췄고요. 그래서 2010년 2월 11일부터 대항력을 취득했고, 근데 그 전부터 우선변제권을 위한 확정일자를 이미 받아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받아둔 상태에서 대항력을 취득했으니까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언제예요? 2010년 2월 10일 날 우선변제권을 취득을 하겠죠.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점이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시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갑의 임차권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선변제권은 있지만 누구한테 밀릴 수밖에 없어요. 네, 첫 번째 저당권자와 저당권자, 임차권자. 병도 저당권자이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정도 저당권자이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이 있고, 갑도 대항력과 그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셋 다 우선변제권이 있지만은 그 우선변제권은 동등한 순위가 아니라 먼저 설정된 것의 순서에 따라서 우선변제권이 순위가 정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병명의의 저당권자, 병이 가장 1번 우선변제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정이 2번 우선변제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갑이 3번 우선변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갑은 임대차 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으로서 배당받을 수 있다.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임차인으로서 배당받을 수 있다라고 할 때는 이게 집행권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겠지만은 배당 요구를 하려면은 반드시 먼저 소송을 제기해서 채권자라고 하는 점이 인정받아야 됩니다. 근데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차 필요 없이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2번 보겠습니다. 갑이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에 대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갑은 무에 대해서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지금 갑은 제일 마지막 순위잖아요. 그러니까 병이나 정, 어느 저당권이 먼저 설정된 우선권이 있는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은 그 갑의 임차권은 경매 절차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이 X주택을 경락받은 누가 받았죠? 무가 경락받았죠? 무가 경락받았는데 이 무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순위 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임차권도 당연히 경매 절차에서 소멸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갑은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에 대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무에게 다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임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임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게 맞는 거죠. 임대차가 승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병과 정, 갑의 순서로 배당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자, 병, 정, 갑. 저당권을 취득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저당권은 2010년 2월 10일 날 저당권이 효력을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갑의 임차권이 대항력을 취득한 거는 2010년 2월 11일 날이죠. 하루 더 늦죠. 왜냐하면 임차권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점은 대항력 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고 만약에 확정일자를 미리 받았다면은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는 거니까 자 그런 순서에 따른다면은 병정, 갑의 순서로 배당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병정, 갑의 순서로 배당을 받는다는 말도 맞는 말이 됩니다. 자, 4번. 병의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 갑이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하였다면 갑은 무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병의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 병의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면은 당연히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니까 임차권도 소멸할 수밖에 없고요. 이 경우에 갑이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했다고 해서 갑은 무에게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죠. 대항할 수 없는 임차권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도록 하죠.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그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소유자가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니까 소유자가 임대를 하면은 당연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는데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대를 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신탁자 같은 경우에는 비록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이 수탁자한테 넘어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명의신탁 계약이 유효한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넘어가 있지만은 신탁자가 대외적으로는 소유자가 아니지만은 신탁자는 목적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6번입니다.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동시행 관계가 아닙니다. 보증금이 먼저 반환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거는 사실 보증금을 담보하게 한 거잖아요. 담보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보증금을 반환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하고 같이 꼭 기억해 둬야 될 게 나중에 사실 설명하려고 했는데 전세권 설정 등기입니다.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이 본질적인 요소이죠. 이거는 이제 이 전세권은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채권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물권법상에 나오는 그런 전세권, 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물권이라고 하는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과 전세권 말소 등기가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전세권 말소 등기도 청구할 수 없어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 많이 나옵니다. 자주 나와요. 왜냐하면 저당권이나 이런 경우에는 돈을 다 갚아야지만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저당권의 말소와 돈을 갚는 것이 동시행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전세권이 종료하게 되면은 담보권으로서의 전세권만 살아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담보권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전세권의 말소 등기와 전세금의 반환은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전세금과 달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서로 동시행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세권하고 다르죠. 전세권 같은 물권의 경우에는 전세금과 전세금 반환과 그 다음에 전세권 말소가 동시행 관계인데 임차권 등기 같은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와 보증금의 반환이 서로 동시행 관계가 아니고 보증금 반환이 먼저 선이행 의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6번은 틀린 말이 되고요. 7번입니다. 임차인이 임차 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그곳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적법하게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임차인은 적법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자, 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임대인의 전입신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임차인 명의의 전입신고일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이제 금융기관에서는 일단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전입신고가 돼 있다면, 세대주로 전입신고가 돼 있다면은 그 집에는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소유자가 그 집에 살지 않는 이상은 임차인이 그 집에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입신고가 됐냐 안 됐냐라고 하는 것이 임차인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공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지 정확히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인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록 배우자의 전입신고도 상관없고요. 임차인의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한 경우라든지 또는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대항력이라는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입니다. 임차인 갑이 을에게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한 경우 비록 갑이 우선 변제권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더라도 을은 양수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했을 경우에는 그 임대차 보증금 네, 경비 아저씨가 잠깐 들렸다 갔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우선 변제권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더라도 을은 양수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더라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양도되면은 그럼 더 이상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하거나 그런 경우가 채권 질권 같은 걸 설정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8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자, 9번입니다.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이나 그 밖에 준하는 집행 권한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 의무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원래 지금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임차 목적물의 반환은 서로 동시행 관계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하는 청구 소송을 해서 확정 판결이나 이걸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주택에 대한 이행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행 제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신의 할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근데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이행 제공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집을 깨끗하게 비워놓고 언제든지 임대인이 그 집을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놔야지만 임차인이 이행 제공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먼저 이사부터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사라고 하는 게 들락달락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사를 하려면은 몇 달 전부터 이삿짐을 예약하고 짐을 포장 이사를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이사를 갈 수 있는 거지 임대인이 보증금 안 주니까 오늘 이사 갔다가 내일 다시 이사 들어오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이 동시행 관계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목적물의 반환에 대한 이행 제공을 해야지만 보증금 반환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 권한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 의무의 이유나 이행 제공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 맞는 말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임차인이 먼저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사를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불합리한 점을 막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죠. 자, 그 다음 10번입니다. 소액 임차인의 소액 보증금 반환 채권은 이른바 법정 담보물건이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자, 소액 임차인의 소액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선 배당 받을 수 있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도 안 했는데 배당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나중에 물권법에서 경매 절차가 진행돼서 어떻게 배당이 이루어지는지, 어떤 채권자는 배당 요구를 해야 되고 어떤 채권자는 배당 요구를 할 필요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면은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소액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일단 배당 요구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나도 채권자니까 나한테도 좀 돈을 주세요라고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출석 시험이었고요. 이제 잠깐 쉬었다가 1교시 이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먼저 수업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 수업 내용 중에서 수정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박스를 한번 좀 봐주세요. 이 박스에 관련된 건데 내용이 약간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여러분들은 수업 자료를 같이 보면서 이 설명을 들으세요. 갑이 임차인이고, 그 다음에 을이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갖고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차임 채권을 갖고 있겠죠. 이 차임 채권이 양도된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이 차임 채권이 양도되었거나 이 차임 채권에 대해서 전부 명령이 있거나 또는 추심 명령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 양도를 받은 사람 또는 추심 명령이나 전부 명령을 받은 사람을 병이라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병이 설명이 이제 좀 이제 임대인이 연체 차임을 청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임대인이 차임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다음에 차임채권에 대해서 전부 및 추심명령이 있는 다음에 임대인이 차임을 청구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표현이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병이 이제 임차인 갑에게 차임채권을 양수받아서 청구를 하거나 또는 차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받아서 병이 직접 갑한테 차임을 청구하거나 차임을 청구하겠죠. 이런 경우에 첫 번째 갑도 임대차가 종료한 이후에 그 다음에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연체 차임이 보증금에서 공제되었다라는 걸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목적물이 반환되기 전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연체 차임,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연체 차임을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일단 임대차가 종료한 다음에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채권액이 딱 확정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그 금액은 임차인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고 그 연체 차임 자체는 소멸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나중에 이제 갑이 을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제 갑이 을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을도 역시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고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남아있는 연체 차임이 비록 병에게 양도되었거나 또는 병이 그 차임 채권에 대해서 전부 명령이나 추심 명령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을은 공제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임대차가 종료한 다음에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채권액이 딱 확정이 됐으면은 그건 당연히 보증금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그만큼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이라든지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연체한 차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당연히 보증금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차임 채권도 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임대차가 종료했다고 해서 종료하고 보증금이 남아있다고 해서 연체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어쨌든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채권액이
딱 확정이 됐다면, 연체 차임액이 확정이 됐다면 그 연체 차임액은 보증금에서 공제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갑이 을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도 을은 당연히 그 차임 채권이 압류 및 전부 명령, 압류 및 추심 명령 또는 차임 채권이 양도됐다고 할지라도 차임 채권이 지급되지 않았으면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서 목적물이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차임 채권에 대해서 공제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수정해서 내가 보니까 표현이 약간 좀 임대인의 연체 차임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 표현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수정해서 다시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 내용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주택 임대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주택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2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존속기간 보호는 임차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2년 미만이라고 하는 것을 임차인이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비록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보증금이 남아있다면은 그 보증금이 반환되기 전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항력의 요건입니다. 자, 임대차 보호법은 대항력과, 그러니까 존속기간, 존속보장, 2년이라고 하는 존속보장과 2년이라고 하는 게 뭐 길지는 않죠. 하지만 어쨌든 2년이라고 하는 존속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항력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주인한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그 경매 절차에 참가해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이제 채권적 전세, 보증금이 큰 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임차권의 대항력이 사라지게 되면 그 보증금 자체가 날아가게 되잖아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바뀌어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월세를 안 내는 거니까 문제가 없지만은, 그런데 보증금이 보통 2억, 3억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만약에 새로운 주인한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은 도망간 임대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보증금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장에 들어가서 살 데가 없는 그런 결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월세 제도가 그러니까 월세가 아닌 채권적 전세 제도가 발달된 그런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죠. 자, 그럼 대항력을 한번 살펴볼까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적법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대부분 다 적법한 임대차 권한을 갖고 있겠죠. 따라서 소유자도 아니면서 임대차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아무리 대항력을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자와 체결한 경우에만 대항력 요건을 갖추었을 때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이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대항력을 갖출 수 없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명의신탁자 같은 경우에는 명의신탁이 유효하다고 봤을 때 당연히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항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지면 됩니다. 자, 이제 전입신고가 왜 필요하냐? 이걸 한번 보세요. 집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갑 소유다. 갑이 소유인데 을이 임차인이다. 만약에 이 임차인이 있는데 이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라고 한다면, 대항력이 있고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이라고 한다면은 은행은 만약에 이 은행이 갑한테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 갑한테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 이 집을 담보로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집이 2억이에요.
2억인데 2억이라면 얼마 정도를 갑한테 빌려줄 수 있을까요? 은행은 이 집에다 저당권을 설정하고 뭐 2억을 꽉 채우면 안 되니까 보통 한 1억 한 4천 정도 빌려줄 수 있다. 최고로 쳐서 1억 4천 또는 뭐 1억 2천 정도 빌려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집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은행은 1억 2천을 빌려주면 안 되겠죠. 만약에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뭐 예를 들면은 8천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은 8천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을이 임차인이 만약에 이 X라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는 임차인이 먼저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아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은행으로서는 그 만약에 이 X 주택이라는 게 유찰이 돼가지고 뭐 매각을 아주 2억짜리 물건이었지만은 뭐 1억 5천에 매각됐다 또는 1억 4천에 매각됐다. 그러면은 거기서 임차인 을이 8천만 원 받아가면은 얼마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은행이 이 X주택이라는 것에 대해서 X주택의 담보가치를 잡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럼 은행이 이 X주택에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전입신고된 내용을 그 집에 누가 전입신고를 하고 있는지를 소유자와 비교해서 소유자와 동일하면은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소유자가 전입신고가 돼 있으면은 소유자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임차인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 집에 소유자가 전입신고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3자가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그 집은 임차인이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은행은 만약에 전입신고된 사람과 소유자가 다르다라고 한다면은 그 집에 우선 변제권이 있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래서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주택에 전입신고가 돼 있냐 안 돼 있냐라고 하는 것은 임차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임차인의 전입신고일 필요는 없는 겁니다. 전차인이나 배우자의 주민등록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배우자나 전차인의 전입신고도 보면서 은행에서 여긴 임차인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임차인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돈을 빌려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출 후에 다시 재전입한 경우, 그러니까 이사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에는 재전입할 때, 다시 전입신고를 했을 때 그때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우선 변제권도 대항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니까 그때 다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등기가 안 돼 있거나 무허가 건물도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호수가 특정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렇게 볼게요. 여기 이제 101호가 있고요. 102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101호의 임차인이 실수로 전입신고를 하는데 101호라고 적어야 되는데 102호라고 적었어요. 뭐 이제 이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두 세대가 하나의 집에 하나의 호실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은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두 세대가 전입신고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뭐 확인 절차를 하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두 세대가 하나의 아파트에 사는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실수해서 102호로 전입신고를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101호에 전입신고가 돼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은행에서 봤을 경우에는 지금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101호에는 임차인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소유자한테 돈을 빌려줄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은행이 임차인이 없다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동주택같이 이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동호수가 달라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 실수해서 101호를 102호로 적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다 날릴 수 있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겠죠.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공동주택의 경우에 집합건물의 경우에 이제 공동주택도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것이죠. 집합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들을 집합건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지금 여기 강의 올라와 있는 TV 이름이 한국집합건물진흥원 TV죠. 네. 이제 내가 이제 집합건물진흥원의 이사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냥 홍보 차원에서 집합건물진흥원 TV라고 이름을 줬어요. 자, 어쨌든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동호수가 특정이 그래야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전입신고로서 대항력 갖춘 것으로 보아서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도가 돼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접점유하는 경우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전차인한테 다시 빌려주고서 전차인이 전입신고하고서 점유를 하고 있다면은 그럼 이제 임차인이 간접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전차인을 통해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도 대항력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면 여러분이 요거는 기억해 둬야 되죠.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4월 10일 날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요. 4월 11일 날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해요. 자, 따라서 같은 주택인데 이 X주택에 대해서 4월 11일 날 전입신고와 플러스 인도를 받았다. 전입신고하고 인도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4월 11일 날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볼게요. 임차인인 갑이 전입신고를 하고 인도를 받았다. 그 다음에 을이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러면은 갑이 더 우선합니까? 갑의 임차권이 더 우선합니까? 을의 저당권이 더 우선하게 됩니까? 자, 이 경우에는 같은 날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었고 저당권이 설정되었지만은 저당권은 등기가 되면은 접수가 되는 순간에 저당권은 등기가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데 등기가 되면은 그런데 갑의 대항력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까? 전입신고와 인도를 갖춘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니까 항상 저당권이 빠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같은 날 대항력의 요건과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은 당연히 저당권이 우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4월 10일 날이 아니라 4월 11일 날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러면은 갑의 임차권이 우선할까요? 을의 저당권이 우선할까요? 자, 이 경우에는 갑의 임차권이 더 우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은 새벽 0시에 설정될 수는 없거든요. 최소한 9시 이후에 등기소가 문을 열어야지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는 아침 0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논리적으로 대항력이 더 우선할 수밖에 없겠죠. 같은 0시부터 발생하는 것과 저당권은 9시 이후에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4월 10일 날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면은 4월 11일 날부터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4월 11일 날 저당권이 설정됐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임차권이 우선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추면요.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이 임차인임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인임을 주장할 수 있게 되면은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임대인은 빠져나가고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새로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이게 갑이 임차인이고요. 을이 임대인이에요. 근데 X주택이 이렇게 있고요. X주택을 갑이 병한테 팔았어요. 그런데 임차인 갑은 대항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임차인 갑은 새로운 소유자인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갑과 을 사이에 설정돼 있던 임대차 계약 관계가 이제는 갑과 병 사이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임대차 계약 관계가 존재하는 거죠. 임대차 계약 관계가 존속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항력이라고 하는 취지는 이런 건데, 그런데 갑이
병이라고 하는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갑도 임대인이 계약 상대방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바뀌는 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뭐 임차인은 자기한테 아무런 뭐 불이익도 없다면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신이 임차인임을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은 새로운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원치 않으면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 버릴 수도 있어요. 일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서 정리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항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대항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제에 있어서나 계약의 무효 취소에 있어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제 계약의 무효 취소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보호의 범위가 조금 더 넓습니다. 계약 해제보다는. 근데 계약 해제 같은 경우에는 계약 해제에 있어서 보호되는 제3자라고 하는 것은 등기나 인도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만이 계약 해제에 있어서 보호되는 제3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이런 등기나 인도 등으로 취득한 완전한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로서 보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만약에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아까 우리 그런 경우였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을이 임차인인데 임차권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전에 뭐 이제 갑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이제 이 집이 이렇게 있는데 주택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을이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 거죠. 을이 임차인. 그 다음에 갑이 이 주택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거죠. 자, 저당권자는 이 X라는 주택을 경매에 넘기면 어떻게 팔고 싶을까요? X주택. 이제 이 소유자가, 채무자가 저당권에 의해서 이 X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무를 갑에게 변제하지 않으면은 갑은 X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을 실행을 하게 되겠죠. 그럼 경매 절차에 넘어가겠죠. 경매 절차에 넘어가면은 X주택이 나중에 팔리겠죠. 이제 매각이 되겠죠. 매각이 되면은 법원에 뭐가 들어와요? 매각이 되면은 매각대금이 법원에 들어오겠죠. 법원에 매각대금이 들어오겠죠. 매각대금이 법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 매각대금은 어떻게 사용이 될까요? 이 매각대금은 채권자들한테 나누어 주겠죠. 매각대금을. 자, 그럼 매각대금이 많으면은 채권자들이 돈을 충분히 받아가겠지만은 매각대금이 적으면은 채권자들이 돈을 충분히 받아가지 못하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을 설정한 갑은 이 X주택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겠죠. 그런데 갑이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을이 임차권을 설정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저당권을 먼저 설정했는데 나중에 설정된 임차인에 의해서 내 X주택의 매각 가치가 하락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갑이 저당권을 먼저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임차인이 경락인한테 이제 매각됐을 때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경락인의 입장에서는 임차권의 부담을 떠안는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경락인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내고 싶겠어요? 적게 내고 싶겠어요? 입찰을 할 때 돈을 적게 쓸 수밖에 없겠죠. 어차피 자기가 들어가서 살 수도 없고 임차인이 나가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X주택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저당권 다음에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다면은 이 임차권은 경매 절차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경락인은 임차권
말소되네? 그럼 임차권이 소멸되네? 그러니까 나는 임차권이 없는 상태로 X주택을 취득하는 거니까 목적물의 가격을 임차권이 없는 상태로 적어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입찰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임차권이 설정됐다면은 경매 절차에서 이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이 임차권은 경매 절차에서 저당권이 실행되거나 경매 절차에서 대항할 수 없는 먼저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으면은 그럼 경매 절차에서 임차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임차권이 설정되고 다시 또 뭐 병의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자, 이런 경우에 을의 임차권은 병의 저당권보다 더 앞서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병이 저당권을 실행하게 되면은 갑의 저당권도 소멸할 수밖에 없죠. 저당권은 먼저 설정된 저당권이 시행되든 나중에 설정된 저당권이 시행되든 저당권은 다 경매 절차에서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이 저당권을 실행하더라도 을의 임차권은 소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후순위 저당권자에 의해서 경매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임차권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항력의 취득 시점이 문제가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건 여러분들 이걸 좀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판서를 좀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은 그 쟁점 정리, 교재 쟁점 정리한 거를 보세요. 같이 참고해서. 대항력의 취득 시점이 문제되는 경우 첫 번째, 소유권을 양도하고 매도인이 임차인이 된 경우. 자, 이런 경우인데요. 아까 우리 출석 시험 문제에 나왔던 문제인 것이죠. 갑이 을한테 매도를 합니다. 이제 매도인인데 그리고 을은 매수인이 되고요. 근데 매도인이 매도를 하면서 동시에 임차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은 임대인이 됩니다. 임대인이 돼요. 임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이 X주택을 을한테 파는데 소유권은 넘기지만은 일단 계속 살고 싶은 거예요. 계속 살고 싶으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다시 또 자신이 임차인이 돼서 계속 눌러앉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매도인이 소유자였으니까 계속적으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겠죠. 인도를 받아서 인도를 받지 않더라도 계속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를 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전입신고도 이미 되어 있죠. 신고도 되어 있겠죠. 그런데 점유하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만은 이 전입신고는 뭐로서의 의미가 없어요. 임차인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공시해주는 전입신고가 아니죠. 왜냐하면 매도인이 소유자인 동안에는 소유자가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니까 거긴 임차인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 공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 갑 명의의 전입신고가 임차인으로서의 전입신고로서 유효하게 되냐.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넘어갔을 때, 즉 등기 명의가 을의 이름 넘어가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그때는 비로소 갑의 전입신고가 소유자와 불일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X라는 주택에 되어 있는 전입신고는 이건 임차인의 전입신고다라는 점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전입신고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전입신고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시점에 전입신고가 대항력의 요건으로서 인정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갑에서 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었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으면은 갑에서 을한테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잖아요. 그 시점에 비로소 이 전입신고는 대항력의 요건으로서의 전입신고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유 플러스 전입신고는 이미 되어 있으니까 어느 시점에 대항력의 요건을 갖춘 거를 볼 수 있느냐?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에 갑은 이제 매도인에서 임차인, 소유자에서 임차인을 바뀌었으니까 갑이라고 하는 임차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에 대항력을 취득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이 언제냐? 4월 10일 날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대항력 취득 시점은 언제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 4월 10일 날 대항력의 요건을 갖춘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점은 다음 날인 4월 11일 날 새벽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안들, 시험 문제도 나오긴 했지만은 여러분들 이런 사안에서는 언제부터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인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경우 잠깐 지우고요. 두 번째 경우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갑이 이제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었어요. 임차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대항력과 그러니까 이제 전입신고와 플러스 인도를 받은 겁니다. 이 받은 날이 언제냐? 전입신고와 인도를 받은 날이 4월 10일 날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죠. 2020년 4월 10일 날 전입신고와 인도를 받았다. 2010년이면 좀 기간이 좀 그러니까 2018년도라고 한번 해봅시다. 2018년도 4월 10일 날 전입신고와 인도를 했다라고 생각해봅시다. 그런데 이 임대인이 소유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즉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면은 을은 임차인으로서 임차권을 취득하긴 하지만은 그리고 전입신고와 인도를 했긴 하지만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보호를 받는 대항력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적법한 임대차 권한을 가진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인도라고 하는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임대인이 임대 권한을 취득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대인이 뭐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서 임대차 권한을 취득하게 되면 그때부터 임차인의 임차권은 이미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이 경우에는 이미 전입신고하고 인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전입신고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든지 그 집에 임차인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미 다 공시해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에 임대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에 바로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이길 날, 다음 날이 아니에요. 다음 날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입신고와 인도는 임차인으로서 전입신고라고 하는 점을 외부적으로 다 간접적으로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하고 있는데 다만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 권한이 없어서 임대차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잖아요.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차 권한을 취득하는 순간에, 즉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에 바로 임차인의 그 대항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와 인도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아까 전사례와 좀 구분을 해야 되겠죠. 아까 전사례 같은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돼 있는데 그 전입신고가 소유자의 전입신고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있다는 걸 공시하지 못한 거고요. 그래서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전입신고는 임차인으로서의 전입신고라고 하는 점을 간접적으로 공시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날 대항력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대항력을 위한 요건은 처음부터 다 갖춰져 있었어요. 다만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임대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 즉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바로 임차인의 임차권은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 4월 10일 날이면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날도 바로 4월 10일 날입니다. 그날 바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항력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2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부터는 우선 변제권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에서는 우선 변제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항력이라는 요건과 그 다음에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다 갖춰야지만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먼저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확정일자를 받으면은 확정일자를 받는 순간부터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건 이 길부터가 아니라요. 그냥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시점부터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다음에 대항력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항력의 요건을 갖췄다라고 하면은 언제부터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해요? 다음 날부터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정일자가 먼저 받았으니까 대항력의 효과가 나타나는 그 시점에 바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나중에 대항력 요건을 갖추었다면은 그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새벽 0시 다음날 0시가 되겠죠. 그 시점에 비로소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표현을 일부러 좀 축약적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충분히 이해한 사람이 이 내용을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한 사람만이 이 내용을, 간략한 내용을 보고 알 수 있도록 축약적으로 좀 설명을 했습니다.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날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력을 취득한 날, 여기 좀 표현이 정확하지 않은데, 대항력을 취득한 요건을 갖춘 다음날 이제 대항력을 취득하잖아요. 대항력을 취득한 날, 확정일자를 받았을 경우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4월 11일 날 우선 변제권, 이제 대항력의 요건, 그러니까 전입신고와 인도를 받았는데 4월 12일 날 확정일자를 받고 이날 또 저당권도 임차 목적물의 저당권도 설정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우선 변제권,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과 저당권의 우선 변제권에 우열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우열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음날 대항력을 취득한 상황에서 우선 변제를 확정일자를 받거나 또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우열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보증금 반환 채권이 양도되면은 우선 변제권은 상실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해서 이제 그 보증금 반환 채권을 내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 때문에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이 있다 할지라도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지만 다른 배당 요구와 달리 확정 판결 같은 집행 권한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행 권한은 확정 판결에다가 집행문을 부여받는지 그런 거는 필요 없고 그냥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만 입증을 하면은 그런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그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건물의 대가뿐만이 아니라 토지의 환가 대금으로부터 토지가 경매에 넘어갔을 때 그 토지 대금으로부터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가 양도되더라도 토지의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 밑에 있는 내용들은 경매와 임대차에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한번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이것도 설명을 하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 수업 자료를 한번 보고 있고요. 자, 먼저 그 경매와 임차권 첫 번째 내용인데요. 대항력이 없거나 선순위 담보권이 있는 경우에 임차권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때에 소멸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매각대금이 완납된 시점,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겠지만은 이 매각대금이
완납된 시점이 결정적인 경매 절차에서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 매각대금이 완납된 시점에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던 모든 저당권이라든지 담보권들이 소멸하게 되고 담보권에 대항할 수 없는 그러한 용익 물건들 같은 것들이 소멸하는 시점이 이 매각대금이 완납된 시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각대금 완납 시점이라고 하는 걸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일단 이 내용을 이행하려면 전체적인 경매 절차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이게 경매 절차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매 절차. 경매 절차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채권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채무자가 있는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요. 채무자가 돈을 안 갚는데 채무자한테는 X 부동산이라고 하는 재산이 있어요. 그러면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은 요 X라는 재산을 강제로 팔아가지고 그래서 이 강제로 팔면 뭐가 생길까요? 돈이 생기겠죠. 이 돈으로 채권자가 돈을 받아가면 되겠죠. 채권을 받아가면 되겠죠. 채권액을 받아가면 되겠죠. 자, 이런 절차를 실현하는 절차가 경매 절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팔 때 이걸 막 임의로 팔게 되면은 그러면 채권자가 임의로 팔거나 그러면은 뭐 자기 아는 사람한테 싸게 팔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는 절차, 이 파는 절차를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까요? 파는 절차를 법원이 진행하는 경매 절차를 통해서 파는 겁니다. 경매 절차를 통해서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환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가. 돈으로 바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돈으로 바꾸면은 비로소 그 돈을 가지고 채권자한테 나눠줄 수 있겠죠. 자,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환가하면은 요거를 돈을 나눠주는 거.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절차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배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당 절차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한테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요. 대충 그냥 그 흐름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할게요. 일단 경매를 신청을 하겠죠. 누군가. 뭐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요. 뭐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강제 경매를 신청한다. 이제 그 책임재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 판결을 받아서 내가 채권자임을 입증해야지만 그 경매를 신청할 수 있겠죠. 아까 강제집행 절차에는 항상 그 전에 채권자임을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채권자임을 인정받는 대표적인 절차가 뭐예요? 소송에서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소송 절차를 거쳐서 판결문을 받아야지만 이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경매 절차가 개시가 되면요.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개시 결정이 내려지게 돼요.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은 이 경매 개시 결정이 기입 등기가 됩니다. 등기부에 기재가 돼요. 기재가 되면은 이 시점부터 기입 등기가 된 시점부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압류라고 하는 건 꼭 묶어두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저 부동산을 팔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압류됐다라고 한다면은 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기입 등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압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압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이제부터 채무자의 재산을 꼭 묶어놓고 채무자가 이걸 처분할 수 없도록 만들고 그 다음부터 이걸 이제 법원에서 경매 절차를 통해서 파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할까요? 먼저 사고 싶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되겠죠. 사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럼 그 사람들이 내가 얼마 사겠다라고 입찰을 해야 되겠죠. 그건 이제 여러분들 경매법원에 가보면은 각자 이렇게 돈을 얼마나 주고 살 건지를 적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입찰 서류를 내게 돼요. 그러면 가장 높은 가격을 준 사람한테 입찰을 시키겠죠. 그래서 그 가장 높은 사람한테 뭐 예를 들면은 X 부동산을 1억을 주고 사겠다라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이렇게 입찰한 사람이 있었다면은 그 사람한테 1억을 주고 팔겠죠. 법원에서는. 그래서 이제 매각 허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이런 용어 같은 거는 조금 어렵겠지만은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해 두면 돼요. 법원에서 제일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한테
너한테 팔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매각 허가 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각 허가 결정, 뭐 예를 들면 이 사안에서는 병이란 사람이 X 부동산을 매각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병이란 사람이 이제 1억에 사겠다라고 적어낸 거겠죠. 그럼 병은 어떻게 해요? 1억이란 돈을 은행에, 법원에 납부를 해야 되겠죠. 사실은 이제 법원에 납부하는 건 아니고요. 은행에서 이제 대행업을 하는데 얘가 매각대금 1억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매각대금 1억을 납부하는 순간에 매각대금 1억 원을 납부하는 순간에 이거는 병의 소유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물권법을 공부할 때 경매에 의한 이제 경매 절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병은 매각대금 1억 원을 납부했을 때 바로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등기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물론 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면은 법원에서 2, 3일 내로 촉탁 등기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병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요. 근데 병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기 전이더라도 그렇더라도 매각대금을 납부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병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시점이 왜 중요할까요? 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시점에 소유자가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는 시점에 소유자는 채무자 소유에서 병의 소유로 바뀌는 겁니다. 소유자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소유자로 바뀌는 겁니다. 소유자가 을에서 병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소유자가 바뀌는 시점에 을이 X 부동산에 설정했던 저당권이라든지 다른 용익 물권, 뭐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그런 물권들 같은 거, 경매에 대항할 수 없는 물권들이 어느 시점에 소멸되느냐? 을 소유에서 병 소유로 바뀌는 시점에 그 시점에 을이 설정했던 저당권이라든지 이런 권리들이 다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각대금 납부 시점이라고 하는 게 그냥 뭐 중요한 시점, 뭐 왜 중요한 시점이냐, 돈을 다 냈기 때문에 중요한 시점이냐, 그게 아니라 이 시점에 채무자 소유에서 경락인 소유로, 요즘에 이제 경락인이란 말 대신에 매수인이란 말을 써요. 이 병이란 사람을 예전에는 경락인이라고 많이 썼는데 지금은 법정 용어가 매수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경매 절차라는 게 사실은 법원이 주도하는 거긴 하지만은 을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뭐 경매 권리담보 책임, 뭐 이제 권리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 같은 거 살펴봤었잖아요. 그때 본질은 경매 절차도 본질은 채무자와 경락인 사이, 매수인 사이의 매매 계약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경락인이 매수인이 이제 을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하는 순간에 이 X 부동산에 설정돼 있던 뭐 대항할 수 없는 임차인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없는 용익 물권이라든지 또는 저당권 같은 것들이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억을 납부하면은 1억을 납부하는 이 시점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억을 납부하면은 그다음 이제 이 절차를 통해서 뭐가 된 거예요? 채무자 소유의 X 부동산이 이제 뭘로 바뀐 겁니까? 1억이란 돈으로 바뀐 거죠. 그럼 법원은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권자들한테 나눠줘야 되겠죠. 이 갑을 포함한 채권자들. 야, 이제 뭐 입찰한 사람들 다 모아서 이제 경매 절차를 진행시켜서 매각을 시켰다. 그럼 이제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채권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채권자들이 돈 받아 가고 싶은 사람들 다 모여라. 라고 하면 이제 채권자들이 다 모이겠죠. 나도 좀 달라 라고 하는 걸.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배당 요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당 좀 해달라라고 하는 걸 배당 요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법원이 그런 배당 요구를 받아가지고 배당 요구가 정당한지 아닌지를 심사를 해서 배당표를 만들게 됩니다. 배당표라고 하는 거는 채권자 A한테는 얼마, 채권자 B한테는 얼마, 채권자 C한테는 얼마 이렇게 채권자들한테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들한테 얼마씩을 나눠줄 건가라고 하는 거를 그런 표를 작성하는데 그걸 이제 배당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배당표가 작성이 되면은 이 배당 기일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배당표가 확정이 돼요.
그래서 그 배당표의 내용대로 채권자들이 돈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배당표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당표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들은 배당 이의를 해요. 나 배당 이의 있습니다. 이 배당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배당 이의의 이의를 해요. 배당 이의를 한 다음에 일주일 내에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돼요.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게 되면은 저 사람은 원래 돈을 받아가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받아갈 돈을 나한테 배당해 주십시오라는 식으로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배당 이의의 소에서 배당표가 기존의 배당표가 맞는지 아니면 배당표가 변경돼야 되는지 여부가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배당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경매 절차가 이루어지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대항력 없거나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만약 경매 절차에 들어갔을 때는 대항력이 있다면은 경락인인 병한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겠죠. 근데 대항력이 없다면은 이 임차권은 언제 소멸되느냐? 매각대금이 완납됐을 때, 매각대금이 납부됐을 때 임차권이 비로소 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경매에 관련된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다른 내용들을 한번 보죠. 대항력 있는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경매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갑이 이제 이 사람이 임대인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 임차인입니다. 근데 갑이 병에게 목적물을 X를 양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데, 자, 임차인이 뭐 이제 이렇게 갑에서 병으로 넘어간 이유가 경매 절차를 통해서 넘어갔을 수도 있고요. 또는 갑과 병이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넘어갔을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갑에서 병으로 넘어간 경우에 만약에 을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갖고 있다면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을의 입장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기는 병과 임대차 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요. 새로운 사람과 임대차 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경매에 참여해서 자기의 돈을 보증금을 배당받아가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제 그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아까 매각대금 완납 시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전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그리고 배당에 참여해서 자기 보증금을 달라라고 하는 배당 요구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못 받으면 그 범위 내에서 임차권은 존속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3번은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경우에 그런 거예요.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받든 못 받든 경락인한테 매수인에게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대항력 있는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경매에 참여했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으면은 그러면은 여전히 임차권이 존속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배당 이의의 소가 제기됐을 경우에는 배당 이의의 소가 제기되면은 배당 이의의 소가 확정돼서 배당표가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즉 배당표가 확정이 되지 않으면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은 겁니다. 배당표가 확정이 되면은 이제 채권자들이 돈을 다 받아간 거예요. 채권자들은 빨리 이제 은행 가서 배당금을 받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다 갚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배당 이의소가 제기되는 바람에 아직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배당 이의소 때문에 보증금을 못 받았으면은 임차권이 존속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 위에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다른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다 배당받지 못하면은 임차권이 존속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아서 아직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여전히 임대차 계약은 존속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한번 우선 변제 받았으면 그 이후의 경매 절차에서 다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을이 새로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경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경매 절차에서 을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를 받긴 받았는데
근데 보증금을 다 받지 못했어요. 대항력이 있었지만은. 자, 그런 경우에는 역시 보증금을 받지 못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소유자한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병이 소유자로 있는 동안에 다시 또 이 X부동산이 경매에 또 넘어갑니다. 참 이게 자기가 살던 X집이 첫 번째 경매에 넘어가는 것도 만나기 어려운 일인데 두 번씩이나 만난다는 건 더 쉽지 않은 일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두 번째 경매에 또 넘어가요. 그러면은 이때도 다시 또 을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만 우선 변제권은 1회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병한테 대해서 그 보증금을 다 못 받았기 때문에 병한테 우선 변제권 행사해서 행사했는데 보증금을 다 못 받은 경우에는 병한테 임차권을 계속 주장할 수 있지만은 다시 또 그 임차 목적물이 경매에 또 넘어갔을 경우에는 또 다른 2차 경매에서도 다시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4번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소액보증금 내용입니다. 소액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정한 금액, 여러분들 이거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3,700만 원 범위 내에서 3,700만 원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요. 과밀 억제 권역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억 이하인 경우에 3,400만 원 같은, 그리고 대전시 같은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 이하에 2천만 원까지가 소액 보증금으로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액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경매 신청 전에 대항력을 갖추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우선 변제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소액 보증금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최소한 경매 신청 전에 대항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하고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이기 때문에 최소한 전입신고를 그 경매 신청 전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인데요. 자,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적으로. 전출을 해버리면은, 이사를 가버리면은 대항력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근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그 집에 살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은 임차인이 점유를 풀더라도 다른 데로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지문은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뭐와 관계가 되어 있냐면은 이제 저당권 말소와 피담보 채권 변제.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의 변제와 저당권의 말소는 동시행 관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에요. 뭐가 먼저냐? 피담보 채권부터 다 갚은 다음에 다 갚으면 비로소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건 동시행 관계가 아닌 거죠. 근데 아까 전세권 말소하고 전세권 말소 등기하고 전세금 반환하고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동시행 관계예요. 그래서 전세금 반환하기 전까지는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동시행 관계, 이거는 예외적으로 동시행 관계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임차권 같은 경우, 임차권 등기 같은 경우는 사실 보증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담보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임차권 등기 말소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일로 가는 거고요. 일로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랑 다른 게 아니라 요거랑 같은 게 아니라 요거랑 같은 거라고 하는 겁니다.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먼저 이루어져야지만 저당권을 말소해 줄 수 있듯이 보증금이 먼저 반환이 돼야지만 임차권 등기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택 임대차에 관련된 설명이었습니다. 내용들이 좀 어렵죠? 자, 상가건물 임대차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시험 문제 자주 나오진 않는데요. 특히 이제 권리금 같은 경우는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2015년도에 도입된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도만 그냥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상가건물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인도와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인데요. 여기는 사업자 등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대항력을 추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환산보증금이라고 해서 보증금의 액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대항력이 인정되고 안 되고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대항력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는 갱신 요구가 가능한데요. 주택 임대차 같은 경우는 2년을 보장해주고 있죠. 2년을 보장해주고 있지만은 2년이 지나면은 살고 싶어도 나가야 돼요. 근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 계속 영업할 수 있는 영업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잖아요. 뭐 예를 들면 2년 정도 지났는데 영업이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임대인이 나가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손해가 좀 커지겠죠. 그 2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손님들 많이 끌어모으고 고객들을 확보했는데 임대인이 마음이 변해서 나가라고 한다면은 그럼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겠죠. 이제 여러분이 아직 왜 억울한지 여부는 조금 더 사회 현실을 좀 더 공부하면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 주택 임대차와 달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최단 기간을 1년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1년 이상이 돼야 되는데 1년 이상이 되는 경우라도 할지라도 10년의 범위 내에서 임대차가 계약 기간이 종료를 하면은 10년의 범위 내에서는 계속 갱신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10년의 범위가 이렇게 있다 하면은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으로 잡았으면은 2년 지난 다음에 또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2년. 또 요구할 수 있고 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체 토탈은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약에 3년을 계약을 했다면은 3년 지난 다음에 또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토탈 10년의 기간 내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정당한 사유는 되게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갱신 거절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도 있습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면은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가 됩니다. 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지금 설명하려면은 시간이 한참 걸리기도 하고요. 이거는 아직 국내에서는 많이들 연구가 안 됐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임법 이제 권리금 관련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하면서 이때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긴 한데요. 아직도 이 내용들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고 오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이 정도 내용만 기억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시험 문제 나오기까지는 법리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권리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시설이나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뭐 이런 것들을 양도하고 이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 이제 이용 대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거의 없고요. 보통은 양도에 대한 대가가 많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지급되는 돈을 권리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권리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뭐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커피숍을 한다. 여러분이 만약에 커피숍을 한다. 커피숍을 가게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가게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이 갑이라고 얘기한다면요. 여러분이 직접 커피숍도 알아보고, 임대차 계약도 체결하고, 그 다음에 그 내부에 커피숍을 위한 인테리어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광고도 하고, 이 안에 이제 영업시설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갖추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커피숍을 개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작업들이 여러분 노트북 하나 살 때도 얼마나 많은 걸 고민하고 골라야 됩니까? 근데 이 인테리어라든지 물건, 시설 같은 걸 사고 광고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점포를 고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 복잡하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커피숍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기존에 이미 영업하고 있는 기존 커피숍을 인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존의 커피숍을 인수하는 장점이 뭐예요? 이미 고객들도 다 확보가 돼 있고 그 안에 시설이라든지 설비 같은 게 다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은 갑은 그냥 돈만 내고 커피숍을 인수함으로써 새로운 커피숍을 차려야 되는 것에 대한 엄청난 부담감을 덜어낼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방법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이건 기존의 을이라는 사람이 이 커피숍을 영업해 오고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돼요. 이사를 가야 돼서 이 커피숍을 어떻게 해요? 뭐 이걸 버리고 갈 수도 없고 또 원상회복하고 뭐 임대차 같은 경우는 원상회복하고 가야 되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커피숍을 누가 이 커피숍 자체를 사갈 사람이 없느냐라고 하는 걸 광고를 내게 되면은 갑과 을 사이에 이제 영업 양수도 계약이 체결됩니다. 영업 양수도 계약이 체결돼요. 그러니까 이 점포 자체, 뭐 임차권까지 포함해서 그 안에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갑한테 넘기고 갑은 을한테 대금을 지급하게 되겠죠. 대금을 지급하는데 요 대금이 권리금이에요. 요 대금이 권리금입니다. 근데 요 대금의 대가, 뭐 이 중에서 뭐 예를 들면은 중요한 냉장고는 내가 가져가겠다. 뭐 을이 가져가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넘길지, 어떤 거를 남기고 갈지, 뭐 이제 어떤 거를 가져갈지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겠죠. 그런 내용에 따라서 영업 양수도 계약이 체결되고 그것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을 권리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점포가 영업이 잘 되고 손님도 많고 점포 설비도 잘 돼 있으면 권리금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손님도 없고 영업 시설도 형편없다 그러면 권리금이 떨어지겠죠. 특히 요즘처럼 이제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처럼 손님들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금이 확 떨어지겠죠. 그다음 또 이제 코로나가 만약에 지나간다고 한다면은 서서히 이제 영업 수익이 늘어나면서 권리금도 역시 늘어나게 되겠죠. 이제 이런 돈을 권리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권리금인데 임대인이 이제 임차인들은 그 권리금을 주고 받으면서 자기가 영업을 위해서 노력해왔던, 쌓아왔던 것들을 보상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면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임대인이 방해를 하게 되면은 임대인은 그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됨으로써 임대인이 임차인을 막 내쫓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쫓게 되면은 임차인은 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상실했다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택 임대차와 상가 건물 임대차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고용계약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사실 뭐 노동법에서 주로 공부하기 때문에 민법에서 고용은 그냥 여러분들이 조문 정도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판례 내용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는 판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첫 번째 판결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판결은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여기서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의 관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이 이 사안에서는 갑이 명의신탁자였고 잠깐만 잠금은 갑이 이제 명의수탁자인 거고요. 을이 명의신탁자인 겁니다. 이제 토지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제 을이 갑한테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니까 그 토지에 대한 잔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몇 호죠? 105호의 소유권을 일단 갑의 이름으로 해둔 겁니다. 그러니까 명의신탁자가 되겠죠. 명의신탁자가 이제 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105호의 소유권을 을이 갑한테 완전히 귀속시켜 버리죠.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는 결과적으로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기 때문에 병이 체결한 임차권은 대항력을 취득하고 을이 확정적으로 권리를 갑한테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병은 새로운 소유자인
갑에 대해서도 역시 갑에 대해서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이제 1번 판결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요. 또한 판결이 6번 판결 한번 보세요. 6번 판결 한번 보겠습니다. 자, 6번 판결은 어떤 거냐면은 임대인이 갑이고요. 자, 갑이 임대인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 임차인입니다. 근데 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갖고 있겠죠. 그런데 그 임차인의 채권자, 을의 채권자인 병이 이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겁니다. 가압류한 겁니다. 나중에 가압류한 다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죠.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X, 주택이 뭐였죠? 주택 이름이 임차 목적물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 임차 목적물이 뭐 X라고 합시다. 임차 목적물이 X가 이 사람이 이제 병이 갑을 상대로 해서 가압류를 받은 다음에 이제 가압류가 갑한테 송달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정이 X의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자, X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면은, 그러면 이제 병이 갑을 상대로 해서, 제3채무자인 갑을 상대로 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압류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상태에서 X가 정한테 넘어가는 바람에 이제 임대인의 지위가 정으로 바뀐 거예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지위가 정으로 바뀐 겁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가압류 채권자인 병은 다시 정을 상대로 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느냐라는 걸 묻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내용들은 되게 어렵잖아요. 지금 이제 아직 압류 및 추심 명령의 효력이 뭔지, 그 다음에 판결에 특별 승계인한테 효력이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또 임대차 계약이 대항력이 있어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 섞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 임대인의 지위가 변경됐으면은 정을 갑처럼 취급해서 강제 집행을 계속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취지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6번 판결은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임대인이 변경되면은, 임대인이 바뀌면은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가 되니까 갑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를 정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9번 판결 한번 보세요. 9번 판결 한번 보겠습니다. 이 9번 판결이 아까 그거예요. 이제 매도인이 임차인이 되고 매수인이 이제 여기서는 지금 A가 매도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가 C에게 매도하네. 이제 이게 매도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매수인이 되는 거죠. 매매 계약 이제 매수인이 되면서 얘가 임차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가 임대인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자,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언제 있었어요? 전입신고하고 인도는 이미 받고 있는 거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는 것은 96년 5월 7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었죠. 96년 5월 7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 자, 그러면은 A의 임차권은 언제부터 대항력을 취득하는 겁니까? 96년 5월 7일 날 대항력의 요건을 갖춘 걸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96년 5월 8일 날 0시에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5월 7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고 같은 날 D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격려됐습니다. 근데 같은 날 96년 5월 7일 날 D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A의 임차권보다 더 앞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C가 D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근저당권자가 한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D가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고 X 아파트는 갑에게 낙찰되었습니다. 갑이 이제 경락 매수인, 예전에는 이제 경락인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경락인한테 경락이 된 겁니다. 이제 이 X 임대차 목적물인 X의 소유권을 갑이 취득하게 된 거죠. 임대인이 아니라 이제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거죠. 자, 갑은 낙찰 대금을 완납하였고요. 을은 B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전부 명령을 받았고, 자, 지금 이제 임차인이니까 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자, 이제 그 임차인인 A가 C에 대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을 텐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을 텐데, 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을이 이제 A의 채권자가 되겠죠. 을이 A의 채권자가 전부 명령을 받았어요. 전부 명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을이 A한테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자 대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갑한테 귀속시켜 달라라고 하는 전부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부 명령을 받게 되면은 을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A와 을을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다른 사람이라고 보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A는 갑한테 대해서 이제 새로운 임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갑에 대해서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이 문제의 기본적인 취지인 겁니다. 자, 갑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C의 지위를 갑이 승계해야지만 갑한테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임대인의 지위를 갑이 승계했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경매 절차에서 임차권이 살아남아야 되겠죠. 경매 절차에서, 그러니까 D가 근저당권을 실행했는데 그 경매 절차에서 임차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가 더 앞서야 돼요? 이 근저당권보다 A의 임차권이 더 우선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대항력은 언제 취득했어요? 96년 5월 8일 날 취득했죠. 근데 근저당권은 96년 5월 7일 날 전날 설정됐잖아요. 대항력이라고 하는 건 대항력의 요건을 갖춘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니까 5월 7일 날 설정된 근저당권이 더 우선하겠죠. 그러니까 근저당권이 더 먼저 설정된 거니까 임차권은 소멸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임차권은 경매 절차에 소멸하기 때문에 그 경락인 갑은 임차권을 승계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 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갑이 승계하지 않기 때문에 갑한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결의 취지가 이 판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문제수도 살펴봤고 본문,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했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 어느 시점에 대항력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따라서 이제 그 매도인이 임차인이 됐을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한 시점에 대항력을 갖추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설명이 그대로 반복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아까 그 설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사안 형태로서 그 문제를 접하면은 이건 또 완전히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아까 지금 간단하게 설명해 줬으니까 이거는 매도인이 임차인이 된 거고 매수인이 임대인이 된 거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한 시점에 대항력의 요건을 갖춘 거고 그래서 그 날 다음 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는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라고 설명을 할 때는 그 문구 자체를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그 문구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사례 문제를 만들면은 이 사례 문제에서 그러한 문구의 내용을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연습이 많이 돼야지만 찾아낼 수 있지 처음 보는 사람들은 머리가 이제 여기서 추심명령 나오고 뭐 전부명령 나오고 가압류 나오고 뭐 임의경매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머리가 혼란스러워서 이게 지금 뭘 묻는 문제인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반복해서 충분히 알고 있으면은 저렇게 이제 변형된 형태의 사례 문제를 보더라도 아, 이게 이걸 묻는 문제였구나. 요거는 법리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 경우에 뭐 전부 명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승계하지 않는 거니까 경락인한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를 뭐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떤 그 법 이론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과 그것을 문제를 통해서 풀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좀 다른 판결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 판결은 10번 판결 한번 볼게요. 10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A였는데 이제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을이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갑이 소유자가 아니니까 임대 권한이 없으니까 을은 이제 임차권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잖아요. 이제 갑의 임대 권한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갑이 을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겁니다. 언제 이전받았어요? 전입신고를 마쳤다. 그 후에 갑은 A로부터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여기 지금 날짜는 안 나와 있죠. 뭐 편의상 뭐 97년 4월 1일 날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라고 한번 해보죠. 근데 97년 4월 1일 날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서 그리고 같은 날 갑은 B은행에 저당권을 설정한 겁니다. 97년 4월 1일 날 갑은 X의 저당권 설정한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뭐 이제 저당권자가 누구예요? B은행이죠. 자, 이 경우에는 X주택에 대한 임차권자가 우선하느냐, B은행의 저당권이 우선하느냐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서로 우열관계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자, 이 임차권은 언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될까요? 이 임차권은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에 임차권은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미 전입신고와 인도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갑이 임대 권한을 취득하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에 을의 임차권은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을의 임차권의 대항력이 우선이에요? B은행의 저당권 설정이 우선이에요? 논리적으로 소유권 이전 다음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의 소유권 취득 다음에 갑이 X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했겠죠. 근데 그 임차권의 대항력은 어느 시점이라고요? 갑이 소유권 취득 시점.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임차권이 대항력을 취득하니까 당연히 저당권보다 임차권이 앞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임차권이 더 우선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안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그 권한 없는 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그 임대인이 권한을 취득했을 때 비로소 이제 대항력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자, 11번 판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토지가 있고요. 건물이 이렇게 있고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X토지가 X주택인가요? 그러네요. 이게 X주택. 그 다음에 이 토지는 Y토지. 이렇게 되는 거죠. Y토지의 소유자가 이제 X주택은 갑소유였고요. 그 다음에 그 을한테 임대를 했죠. 이제 임차인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Y토지는 병의 소유인 거죠. 병의 소유인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병이 자신의 동의 없이 자신의 소유 토지 위에 X주택이 서 있으니까 이 경우에 병은 갑을 상대로 해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상대로 해서는 병이 퇴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가야지만 건물을 철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철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퇴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을이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고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한테 대항할 수는 없어요. 을의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으면 누구한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어요?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들한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한테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 그 임차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건물의 소유자나 건물에 관한 이해관계자들한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거지,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갖지 못했을 때 토지의 소유자에 대해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다 이런 걸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건물 소유자도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그 건물의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고 해서 토지 소유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뭐 이거는 생각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11번 판결은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판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12번 판결 진짜 길고 어렵죠? 이거는 이제 사실 약간 좀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은 갑이 이제 소유자이고요. 근데 이제 이걸 을한테 판 게 아니라 A한테 판 거네요. 자, A한테 팔았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매도인이 되면서 얘가 매수인인데 임차인이 되고 임대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언제 이 사람은 대항력을 취득한다고요? A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었을 때, 그때 대항력의 요건을 갖춘 거니까 다음날 대항력을 취득하죠. 갑이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이제 갑이 A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고 A가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 A가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예요. 그 예를 들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한 날이 지금 여기가 며칠이죠? 매도하였고요. 소유권 임차하는 것은 내용하였고 2000년 6월 29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죠. 2000년 6월 629에 마쳤네요. 6월 29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어요. 그런데 다음날 근저당권을 설정한 거죠. 그러니까 6월 30일 날 근저당권을 설정한 거죠. 자, 2000년 6월 29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취득했으면 대항력은 언제 발생을 해요? 2000년 6월 30일 오전 0시부터 발생하죠. 자, 그러니까 2000년 6월 30일 날 저당권을 설정했으면은 이 경우에는 임차권보다 저당권이 뒤에 설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새벽 0시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당권보다 임차권이 더 우선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배당할 때도 누구 먼저 배당을 해줘야 되겠어요? 임차인 먼저 배당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저당권자가 야, 나한테도 먼저 배당해줘야 된다라고 임차인을 상대로 배당 이해소를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러니까 A 이름으로 임차인 갑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배당을 해줬는데 저당권자가 야, 나한테 배당해달라. 얘는 나보다 후순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배당 이해소를 제기한 겁니다. 근데 배당 이해소를 제기하면은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잖아요. 즉 보증금이 갑한테 지급되지 않잖아요.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으면은 임대차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비록 경매에 참여해도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으면은 임대차 계약 관계가 계속 지속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임대차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것에 기초해서 전개되는 판결의 내용입니다. 이것도 약간 좀 그 변형된 형태의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해두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3번 판결도 있는데요. 이 13번 판결은 이제 그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고 해서 이제 그 새로운 경락인과 임대차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싫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경매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선 다 변제받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임대차 관계가 유지가 되죠. 그런데 두 번째 경매에서 또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인 겁니다. 자, 제2경매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판결 내용들 살펴봤고요. 주택 임대차나 뭐 임대차 법리는 상당히 어렵죠.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반복해서 동영상을 보고 내용들도 공부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수업 내용 동영상과 그 다음에 쟁점 정리 관련된 내용들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교과서를 갖고 여러 번 읽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판례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쟁점 정리에 관한 수업을 듣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 쟁점 정리에 관한 수업이라든지 판례에 대한 거를 같이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듣고 공부한다고 해서 결코 실력이 느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실력이 느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이 동영상과 판례에 관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주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꾸준히 키우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고요. 그 다음에 내일 저녁 때 금요일날 8시에는 여러분들 줌을 통해서 미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신입생들 한번 얼굴도 보고 꼭 얼굴을 비출 필요는 없습니다. 같이 이제 줌을 통해서 궁금한 것도 얘기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총선이 있었죠. 총선 밤새워서 지켜보는 바람에 오늘은 좀 약간 수업 자료 올리는 게 조금 늦었네요. 지금 늦게 문자 보내서 좀 미안하긴 한데 바로 정리되는 대로 여러분들 수업 자료 올리고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